장편 소설 관계의 무게 콜론 인과응보의 서사 무삭제 확장판 프롤로그 38년이라는 세월이 남긴 흉터. 유리창을 거세게 때리는 장대비는 거실 통창을 타고 내려와 세상의 모든 풍경을 흐릿하게 왜곡시켰다. 윤서진은 식탁 위에 놓인 커피잔을 두 손으로 감싸쥐었다. 간 내린 커피의 온기가 손바닥을 쥐나 심장으로 스며드는 듯했지만 그녀의 명치 끝에 단단히 뭉쳐있는 얼음 같은 향기는 좀처럼 녹지 않았다. 올해로 42. 타인의 시선에 비친 서진의 삶은 바람 한 점 없는 날의 잔잔한 호수 같았을 것이다. 경기도 외곽의 계획도시, 대기업 브랜드의 정갈한 30평대 아파트, 매달 규칙적으로 안정적인 생활비를 가져다주는 중견기업 부장 남편 강민준, 그리고 이제 막 사춘기의 터널에 진입해 말수가 적어진 중학교 2학년 아들 민호와 여전히 엄마 품을 파고드는 초등학교 4학년 딸 서우까지. 아이들이 자라 제 손으로 앞가림을 시작하자 서진은 오랫동안 덮어두었던 자신의 커리어를 되찾기 위해 독서실과 집을 오가며 공인 자격증 시험 공부를 시작하던 참이었다. 완벽한 도화지는 아닐지라도 이만하면 남부러울 것 없는 행복의 궤도 위에 안착한 인생이라고 서진은 굳게 믿었다. 그리고 그 인생의 모퉁이마다 늘 그림자처럼 혹은 거울처럼 함께 서 있던 한 사람이 있었다. 최아름. 서진과 아름은 동네 유치원의 작은 모래밭에서 서로의 손에 흙을 묻혀주던 4살 꼬마 시절부터 시작해 무려 38년이라는 세월을 함께 통과했다. 초등학교 등굣길의 낡은 가방, 중학교 시절 서랍 깊숙이 숨겨두었던 교환일기, 고등학교 자율학습이 끝나고 눅눅한 가루 등 불빛 아래서 나누어 먹던 떡볶이의 매콤한 맛, 그리고 대학은 갈라졌을지언정 주말마다 만나 서로의 연애사를 미시콜콜 털어놓던 자취방의 밤들까지. 서진의 인생에서 아름이라는 존재를 도려내면 남는 기억은 반쪽짜리에 불과했다. 12년 전 서진이 남편 강민준을 처음 만나 결혼을 결심했을 때도 가장 먼저 그를 평가해준 사람은 아름이었다. 첫 만남이 끝난 후 아름은 서진의 손을 부서질 듯 꼭 잡고 눈을 반짝이며 말했다. 언니, 이 사람이야. 내가 보증할게. 놓치면 평생 후회한다. 사람이 아주 진국이야. 그때 아름이 가지어 보였던 과장되면서도 순수했던 미소, 단단했던 목소리는 서진의 기억 속에 박제처럼 남아있었다. 아름의 부모님이 이혼하고 그녀가 사춘기의 방황을 겪을 때 서진의 어머니는 아름을 친딸처럼 거두어 따뜻한 밥을 먹이곤 했다. 그렇기에 아름은 서진에게 단순한 친구를 넘어 피를 나누지 않은 자매나 다름없었다. 나이는 서진보다 1살 어렸지만 아름은 언제나 당차고 화려했다. 홀로 맨땅에 헤딩하듯 일구어낸 직원 10여 명 규모의 이벤트 기획사는 그녀의 거대한 자부심이었다. 서진은 그런 친구가 진심으로 훌륭하다고 생각했고 자신이 가진 무엇을 내주어도 아깝지 않았다. 한 달에 한두 번은 반드시 만나 맛있는 음식을 먹고 시댁 스트레스나 남편에 대한 사소한 불만까지 전부 아름의 앞에서 쏟아냈다. 아름은 늘 서진의 편에 서서 함께 분노하고 서진의 손을 토닥여주던 세상에 단 하나뿐인 소울메이트였다. 30년이 넘는 세월 동안 단 한순간도 의심해본 적 없던 나의 편. 그러나 그 견고하던 세계가 무너져 내리는 데는 그리 긴 시간이 필요하지 않았다. 이야기는 잔인하게도 약 8개월 전에 지극히 평범했던 가을날로부터 시작되었다. 제1장, 미세한 균열, 그리고 낯선 향기. 그날따라 남편 민준의 퇴근이 유독 늦어지고 있었다. 서진은 거실 시계를 흘끗 보며 식어가는 찌개를 다시 데웠다. 중견기업 부장이라는 직급의 무게를 알기에 잦은 야근이나 갑작스러운 바이어 미팅은 늘 있는 일이라 여기며 대수롭지 않게 넘겼다. 밤 11시가 넘어서야 도어락이 열리는 소리와 함께 민준이 피곤한 기색으로 들어섰다. 서진이 마중을 나가며 그의 옷을 받아들려던 순간 기묘한 이질감이 온몸의 신경을 자극했다. 민준은 구두를 벗으면서 손에 쥐고 있던 스마트폰의 화면을 다급하게 거다. 마치 누군가에게 들키지 말아야 할 비밀을 숨기듯 극도로 자연스러움을 가장한 채 화면을 아래로 향하게 하여 바지 주머니 속으로 밀어넣는 행동이었다. 오늘 많이 늦었네. 회사에 무슨 일 있었어? 서진이 묻자 민준은 시선을 살짝 피하며 넥타이를 거칠게 풀었다. 이번에 새로 들어가는 프로젝트 때문에 기획서 검토할 게 좀 많아서 거래처랑 미팅도 길어졌고. 그 순간 민준의 몸에서 스쳐 지나가는 낯선 향기가 있었다. 평소 그가 쓰던 스킨향이 아니었다. 은은하면서도 매혹적인 아주 짙은 여성용 향수의 잔향이었다. 여자의 직감이라는 것은 참으로 기이해서 평소에는 무디던 이성도 사소한 어긋남 하나에 즉각 경보를 울리곤 한다.
하지만 서진은 이내 고개를 흔들었다. 내가 요즘 시험 공부하느라 예민해진 탓이겠지. 거래처 사람들과 좁은 미팅룸에 오래 같이 있다 보면 향이 뵐 수도 있는 거니까. 12년을 함께 산 남편을 명확한 근거 없이 의심하는 것은 스스로를 갉아먹는 짓이라 생각했다. 그러나 그 미세한 균열은 파멸의 시작에 불과했다. 열흘이 지나고 보름이 지나도 민준의 야근은 줄어들지 않았고 오히려 주말에도 긴급회의라는 명목으로 집을 비우는 횟수가 늘어났다. 집에 머무는 동안에도 민준의 스마트폰은 철저하게 그의 몸에 밀착되어 있었다. 화장실에 갈 때도 심지어 안방에서 잠을 잘 때도 베개 밑이나 주머니 속에서 나오지 않았다. 전화를 받을 때면 베란다 구석으로 가 목소리를 극도로 낮추어 소곤거렸다. 결정적인 순간은 어느 토요일 오후에 찾아왔다. 민준이 안방 화장실에서 샤워를 하는 사이 거실 소파 탁자 위에 올려진 그의 스마트폰이 짧은 진동과 함께 환하게 불을 밝혔다. 서진은 TV를 보던 시선을 돌려 무심코 화면을 바라보았다. 미리 보기 창에 뜬 두 줄의 문장이 서진의 시야에 선명하게 박혔다. 오늘 너무 좋았어. 다음에 또 봐요. 순간 심장이 쿵 하고 바닥으로 떨어지는 충격이 전해졌다. 손끝이 파르르 떨려왔다. 서진은 저절로 스마트폰을 향해 손을 뻗었지만 이내 화면은 야속하게도 암전되어 버렸다. 발신인의 이름은 가슴속을 더 무겁게 짓눌렀다. 거래처 김 팀장. 업무적인 대화라기에는 지나치게 사적이고 다정한 어조였다. 서진은 한동안 그 자리에 석상처럼 굳어 움직이지 못했다. 화장실에서 물소리가 멈추고 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리자 서진은 황급히 시선을 TV로 돌려 머릿속이 하얗게 비어버린 느낌이었다. 설마 그럴 리가 없지. 강민준이 어떤 사람인데 내 남편이 그럴 리가 없어. 서진은 스스로를 거칠게 달랬다. 요즘 광고나 홍보 업계에서는 거래처끼리 친근감을 표시하기 위해 저런 식의 뉘앙스로 문자를 보내기도 한다며 혼자만의 비참한 합리화를 시작했다. 진실을 마주하는 것보다 지금의 평온을 깨뜨리는 것이 더 두려웠던 나약한 인간의 방어기제였다. 제2장 뒤틀린 조언과 무너진 경계. 마음이 찌들대로 답답했던 서진은 이 무거운 비밀을 공유할 수 있는 유일한 대나무 숲인 아름에게 연락을 취했다. 교회의 조용한 카페에서 마주 앉은 아름은 변함없이 세련된 단발머리에 값비싼 장신구를 걸친 모습이었다. 서진은 타들어가는 심정으로 커피잔을 만지작거리며 입을 열었다. 아름아, 나 요즘 민준 씨가 좀 이상한 것 같아. 야근도 너무 잦고 무엇보다 핸드폰을 절대로 안 보여주려고 해. 얼마 전에는 문자 미리 보기에 이상한 내용이 뜬 것도 봤어. 거래처 김 팀장이라는데 오늘 너무 좋았다고 하더라고. 내가 너무 예민한 걸까? 보통의 아름이었다면 당장 눈을 부릅뜨고 뭐? 형부가 그랬다고? 어떤 년이야? 언니, 내가 사람 풀어서라도 알아봐 줄까? 라며 펄펄 뛰었을 터였다. 30년 지기 친구라면 당연히 보여야 할 극성스럽고 감정적인 반응이었다. 그러나 그날 아름은 잠시 기묘한 침묵을 지켰다. 들고 있던 티스푼으로 찻잔을 의미 없이 줬던 아름은 이내 시선을 비껴간 채 건조한 목소리로 말했다. 언니, 그 나이들 남자들 다 그래. 40 넘어가면 회사에서 스트레스가 얼마나 많은데. 진급 문제도 있고 책임질 것도 많으니까 혼자만의 시간이 필요해서 그래. 핸드폰 잠그는 것도 괜히 집에 와서 귀찮은 잔소리 듣기 싫어서 그러는 걸 거야. 너무 예민하게 굴지 마. 언니가 자꾸 의심하면 형부도 집이 불편해져서 진짜 밖으로 돈다. 아름은 말을 마치기가 무섭게 참, 이번에 우리 회사 신규 프로젝트 들어가는 거 있는데 말야. 라며 다급하게 화제를 돌렸다. 서진은 고개를 끄덕이며 아름의 말에 수긍하는 척했지만 가슴 한구석에 도단한 의혹의 가시는 서서히 커지고 있었다. 아름의 태도는 위로라기보다는 방어에 가까웠고 공감이라기보다는 회피에 가까웠다. 설마 아름이가 무언가 알고 있는 걸까? 남편의 회사 사정을 아름이 건너 들은 적이 있어서 내게 조심스러운 걸까? 서진의 생각은 여전히 빗나간 관역을 향해 달리고 있었다. 그로부터 또 3주가 지났다. 늦은 밤 집으로 돌아온 민주는 겉옷을 벗으며 짐짓 쾌활한 목소리로 말했다. 여보, 이번 주 금요일부터 토요일까지 회사에서 전사 워크숍이 잡혔어. 가평 쪽 펜션이라는데 1박 2일로 다녀와야 할 것 같아. 부서 부장들은 무조건 필참이라 빼도 박도 못하네. 갑작스러운 1박 2일 워크숍. 서진은 베란다 너머로 어둠이 짙게 깔린 도시의 불빛을 바라보며 나직하게 대답했다. 그래요? 알겠어요. 준비해 줄게요.
그러나 목소리와 달리 서진의 내면에서는 이성을 집어삼키는 거대한 폭풍이 일고 있었다. 이번만큼은 그냥 넘어가서는 안 된다는 신호가 온 세포를 깨웠다. 금요일 오전 남편이 커다란 여행 가방을 메고 현관문을 나선 뒤 서진은 식탁에 앉아 한참 동안 소화기를 붙잡고 망설였다. 의심이 확신이 되는 순간에 공포를 감당할 수 있을지 두려웠다. 하지만 손가락은 이미 남편 회사의 대표 번호를 누르고 있었다. 투르르, 투르르. 몇 번의 신호음 끝에 젊은 직원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안녕하십니까? 주식회사 대진종합기획입니다. 서진은 침을 꼴깍 삼키며 목소리를 가다듬었다. 안녕하세요. 다름이 아니라 영업 1팀 강민준 부장처인데요. 오늘 회사 전사 워크숍 건으로 급하게 전달할 물건이 있어서 연락드렸습니다. 혹시 장소가 정확히 어디인지 알 수 있을까요? 전화기 건너편에서 잠시 서류를 뒤적이는 듯한 부스럭 소리가 나더니 직원의 의아한 목소리가 돌아왔다. 네? 사모님, 저희 회사는 이번 주에 워크숍 일정이 전혀 없는데요. 영업팀뿐만 아니라 전사적으로도 다음 달에나 일정이 잡혀 있습니다. 오늘 강 부장님은 오전 업무만 보시고 외부 미팅 가신다고 조기 퇴근하셨습니다. 뚝. 전화가 끊긴 것도 아닌데 서진의 귀에는 거대한 이명이 들려왔다. 머릿속에서 불꽃이 사방으로 튀는 것 같았고 손끝은 얼음처럼 차가워졌으나 가슴은 불덩이를 얹은 듯 뜨거워졌다. 온몸에 피가 역류하는 기분이었다. 스마트폰을 쥔 손이 미치도록 떨려 바닥에 떨어뜨릴 뻔했다. 거짓말이었다. 워크숍은 애초에 존재하지 않았다. 남편은 아내를 완벽하게 속이고 외박을 감행한 것이다. 그날 밤, 서진은 차가운 거실 바닥에 누워 단 한숨도 자지 못했다. 어둠 속에서 그동안 흩어져 있던 퍼즐 조각들이 제 자리를 찾아 맞춰지기 시작했다. 남편의 잦은 야근, 주머니 속에 꼭 숨겨두던 스마트폰, 오늘 너무 좋았어라던 정체불명의 문자, 그리고 거짓 워크숍까지. 완성된 그림은 서진이 평생 동안 절대 보고 싶지 않았던 추악하고 더러운 배신의 형상이었다. 제3장, 주차장의 유령과 어둠 속의 추적. 그래도 서진은 확실한 물증 없이 남편을 추궁하고 싶지 않았다. 12년의 결혼 생활과 두 아이의 미래가 걸린 일이었다. 확실한 물증도 없이 심증만으로 부딪혔다가는 부인하는 남편의 거짓말에 휘둘려 상황을 망칠 뿐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어머니가 생전에 늘 하시던 말씀이 떠올랐다. 서진아, 가슴이 뜨거워질 때일수록 머리는 얼음처럼 차갑게 식혀야 한다. 그래야 싸움에서 이기는 법이야. 다음 날 아침, 남편이 돌아오기 전 서진은 조용히 행동을 개시했다. 우선 아파트 관리사무소로 향했다. 평소 부녀회 활동을 하며 안면을 터두었던 관리소장에게 정중하게 부탁하여 남편의 차량 번호판 출입 기록을 확인했다. 최근 한 달간의 기록을 인쇄한 종이를 받아든 서진은 숨이 막혔다. 남편이 밤샘 야근을 했다고 말했던 날, 그의 차는 오후 6시가 조금 넘은 시간에 이미 아파트 주차장을 빠져나가 새벽 1시나 2시가 되어서야 슬그머니 돌아와 있었다. 회사에서 밤을 새웠다던 말 역시 모조리 거짓말이었던 것이다. 다음은 남편의 차량 내부였다. 민준이 주말 골프를 하러 간 사이 서진은 지하 주차장으로 내려가 남편 차의 문을 열었다. 조수석 글로브 박스를 열고 콘솔 박스를 뒤졌다. 특별한 흔적은 보이지 않는 듯했다. 실망하며 차문을 닫으려던 순간 조수석 시트 아래 깊숙한 구석에 구겨져 버려진 작은 종이 쪼가리가 보였다. 서진은 허리를 숙여 그것을 꺼냈다. 모 유명 여성 수입 브랜드의 영수증이었다. 발행 일자는 남편이 강남에서 미팅이 있다던 평일 오후였고 금액은 수백만 원에 달하는 여성 코트였다. 서진은 그 브랜드의 옷을 받아본 적이 없었다. 손이 바르르 떨렸고 다리에 힘이 풀려 주차장 시멘트 바닥에 그대로 쪼그려 앉아야 했다. 숨이 가빠왔다. 가슴을 쥐어짜는 통증 속에서 서진은 결심했다. 내 눈으로 직접 그 실체를 보지 않고서는 이 지옥 같은 의심의 굴레에서 벗어날 수 없다고. 서진은 믿을 만한 지인에게 비밀리에 연락해 정주사 및 가사 사건을 전문으로 다루는 민간조사 업체, 즉 흥신소의 연락처를 알아냈다. 상담실에서 만난 소장은 차분하고 치밀해 보였다. 서진은 남편의 차량 번호와 평소 동선, 자주 가는 지역을 넘겼다. 비용은 생각보다 막대했지만 지금 서진에게 돈은 중요하지 않았다. 진실을 모른 채 평생 거짓의 아내로 사는 것이 100배는 더 무서웠기 때문이었다. 기간은 일주일 정도 잡으시면 확실한 증거를 수집해드리겠습니다. 마음 단단히 먹으십시오, 사모님. 소장의 목소리가 차갑게 방 안을 울렸다. 제4장, 무너진 세계, 16장의 기록.
흥신소에 의뢰를 맡긴 지 나흘째 되던 날 오후였다. 아이들을 학원에 보내고 거실에서 멍하니 앉아있던 서진의 스마트폰으로 대용량 파일 첨부 메시지가 도착했다. 흥신소 소장이 보낸 메시지였다. 요청하신 조사 결과 보고서 및 사진 첨부합니다.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서진은 파일을 열기 전 순간적으로 숨을 멈추었다. 터치스크린 위에 올린 손가락이 너무 심하게 떨려 화면을 2번이나 잘못 눌렀다. 마침내 다운로드가 완료되고 첫 번째 사진 파일이 화면 가득 펼쳐졌다. 서울 시내의 유명 일식 레스토랑 앞이었다. 은은한 조명 아래 남편 강민준이 서 있었다. 그의 곁에는 한 여자가 자연스럽게 그의 팔짱을 끼고 환하게 웃고 있었다. 첫 번째 사진은 여자의 측면만 찍혀 있어서 얼굴이 명확히 보이지 않았다. 서진은 침을 삼키며 두 번째 사진으로 화면을 넘겼다. 두 사람이 레스토랑에서 나와 주차장으로 걸어가는 모습을 정면에서 포착한 고화질 사진이었다. 여자의 얼굴이 화면 가득 선명하게 드러난 순간 서진은 온몸에 피가 그대로 굳어버리는 듯한 전율을 느꼈다. 눈동자가 스마트폰 화면에 박힌 채 숨을 쉬는 법조차 잊어버렸다. 채아름. 그곳에 서서 내 남편의 팔에 매달려 세상을 다 가진 듯 교태의 어린 미소를 짓고 있는 여자는 다름 아닌 나의 38년 지기 친구 채아름이었다. 아니야. 그럴 리가 없어. 아닐 거야. 서진은 혼잣말을 내뱉으며 현실을 부정했다. 화면을 확대하고 또 확대했다. 보고 또 보고 10번을 다시 보았다. 착시이기를, 닮은 사람이기를 간절히 바랐지만 화면 속의 여자는 틀림없는 채아름이었다. 서진이 30평생을 봐왔던 그 특유의 눈매, 오뚝한 코, 머리카락을 쓸어 넘기는 손짓, 걸음걸이까지 모조리 아름이의 것이었다. 서진은 스마트폰을 침대 위로 던져버리고 거실 바닥에 주저앉았다. 통곡이 터져나와야 정상인데 너무 큰 충격을 받으니 눈물조차 나오지 않았다. 목구멍이 꽉 막힌 듯 비명도 지를 수 없었다. 머릿속이 거대한 공백으로 가득 찼다. 내가 가장 신뢰했던 두 사람이 내 인생의 가장 큰 축을 이루던 남편과 친구가 나를 기만하고 있었다는 사실이 도저히 현실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엄마, 배고파? 밥 줘. 학원을 마친 딸 서우가 문을 열고 들어오는 소리에 서진은 정신을 차렸다. 그녀는 거울을 보고 흐트러진 머리를 대충 만진 뒤 아무렇지 않은 척 주방으로 가 밥을 짓고 국을 끓였다. 아이들에게 평소처럼 미소를 지어 보이며 밥을 먹였고 자신도 꾸역꾸역 밥을 입에 밀어넣었다. 모성이라는 것은 참으로 눈물겨워서 영혼이 부서지는 순간에도 자식 앞에서는 평범한 엄마의 가면을 쓰게 만들었다. 아이들이 방으로 들어간 뒤 서진은 침대에 앉아 흥신소에서 보낸 나머지 사진들을 하나씩 확인했다. 사진은 총 16장이었다. 대낮에 교회의 한적한 카페에서 마주 앉아 서로의 입에 디저트를 넣어주는 모습. 강남의 백화점 명품 매장에서 아름이 코트를 고르고 민준이 카드를 내미는 모습. 그리고 남편이 야근이라고 했던 그날 밤. 서울 시내의 부티크 호텔 정문으로 두 사람이 다정하게 어깨를 감싸 안고 들어가는 모습까지 시간대별로 완벽하게 기록되어 있었다. 서진은 떨리는 손으로 흥신소 소장에게 전화를 걸었다. 마침표 확인했습니다. 네, 사모님. 심려가 크실 줄 압니다. 얼마나 된 건가요, 두 사람? 소장은 무겁게 한숨을 쉬며 대답했다. 저희가 현장 추적을 진행한 것은 나흘이지만 두 사람이 움직이는 동선이나 스킨십의 자연스러움, 그리고 서로를 대하는 패턴을 보면 어쩌다 눈이 맞은 수준이 아닙니다. 매우 익숙하고 오랜 연인 같은 느낌입니다. 짧아도 수개월, 길면 1년 이상 지속되었을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1년 이상일 수도 있다는 말에 서진은 소화기를 내려놓고 허공을 응시했다. 가슴이 갈기갈기 찢겨나가는 것 같았다. 그날 밤 역시 서진은 눈을 감지 못했다. 울음소리가 새어나갈까봐 이불을 입에 틀어막고 온몸을 떨며 소리 없이 울었다. 날이 밝아 남편이 출근하고 아이들이 학교에 간 뒤 비로소 텅 빈 집에서 서진은 목을 놓아 울음을 터뜨렸다. 거실 바닥을 뒹굴며 꺼이꺼이 우는 그녀의 통곡 소리가 적막한 집안을 가득 채웠다. 눈이 퉁퉁 부어 앞이 보이지 않을 때까지 울고 나자 배신감의 파도 너머로 분노와 함께 과거의 기억들이 선명하게 되살아났다. 약 6개월 전 아름과 술잔을 기울이던 날 밤이었다. 아름은 약간 축이 어린 목소리로 서진에게 속내를 털어놓았었다. 언니, 나 사실 요즘 진짜 좋아하는 사람이 생겼어. 매일 보고 싶고 안 보면 미칠 것 같아. 근데 상황이 좀 복잡해. 어머, 누구야? 내가 아는 사람이야?
왜 복잡한데? 설마 유부남이니? 당시 서진은 농담조로 던진 말이었다. 아름은 그때 씁쓸하게 웃으며 고개를 돌렸었다. 응, 그냥 쉽게 엮일 수 없는 사람이야. 나중에 다 정리되면 얘기해줄게. 그 쉽게 엮일 수 없는 사람이 바로 자신의 남편 강민준이었다니. 자신에게 연애 상담을 빙자해 기만극을 벌였던 아름의 면상을 떠올리자 치가 떨렸다. 아름은 서진의 모든 인생을 알고 있는 사람이었다. 서진의 부모님이 어떤 분인지, 학창시절 어떤 상처를 받았는지, 결혼 생활에서 무엇을 힘들어했는지 전부 알고 있는 유일한 친구가 그 칼끝을 서진의 심장에 정확히 꽂아 넣은 것이다. 남편의 외도보다 38년 지기 친구의 배신이 주는 파괴력이 훨씬 더 컸다. 그때 스마트폰 진동이 울렸다. 화면에 최아름 세 글자가 떴다. 서진은 숨을 가다듬고 전화를 받았다. 언니, 뭐해? 이번 주말에 특별한 일정 없으면 우리 오랜만에 맛있는 거 먹으러 가자. 나 언니 너무 보고 싶어. 아무것도 모르는 척 여전히 다정한 친구의 목소리. 서진은 헛웃음이 터져 나오는 것을 간신히 참으며 차갑게 가라앉은 목소리로 답했다. 그래, 아름아. 마침 나도 너랑 민준 씨랑 다 같이 볼 일이 있었는데 잘 됐다. 이번 토요일 저녁에 시간 비워둬. 제5장, 얼음의 군주, 숨겨진 칼날을 갈다. 서진은 감정에 휘말려 날뛰는 인간이 아니었다. 슬픔의 단계를 지나자 그녀의 뇌는 차갑고 명석하게 작동하기 시작했다. 상대가 나를 파멸시키려 했다면 나 역시 상대의 가장 아픈 곳을 도려내주리라 다짐했다. 서진은 법조계에 있는 지인을 통해 실력 있는 이혼 전문 변호사를 소개받았다. 서초동의 삼엄한 변호사 사무실에 마주 앉은 서진은 흥신소에서 받은 사진들과 남편의 차량 출입 기록, 영수증 내역을 테이블 위에 가지런히 올려놓았다. 변호사는 서류를 꼼꼼히 검토하더니 감탄 섞인 목소리로 말했다. 증거가 아주 완벽합니다. 유책 사유가 너무나 명확해서 남편분께는 위자료와 높은 비율의 재산 분할, 그리고 아이들의 양육권을 완벽하게 가져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상간녀에 대해서도 위자료 청구 소송을 아주 강하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상간녀가 오랜 지인이라 상실감이 크시겠지만 법적으로는 아주 유리한 고지에 서 계십니다. 서진은 변호사의 설명을 듣는 동안 단 한 방울의 눈물도 흘리지 않았다. 변호사님, 법이 허용하는 가장 잔인하고 고통스러운 방법으로 두 사람을 처벌하고 싶습니다. 제가 요구하는 모든 조건이 들어간 이혼 합의서와 소장을 작성해 주세요. 상담을 끝낸 서진은 곧바로 다음 단계로 이행했다. 아름의 숨통을 완전히 끊어놓을 수 있는 치명적인 무기를 확보하기 위해서였다. 아름이 운영하는 이벤트 기획사의 재정 구조와 거래처 명단을 조사하던 서진은 뜻밖의 사실을 발견했다. 아름의 회사가 유지될 수 있는 핵심 줄줄이 다름 아닌 서진의 친정아버지 회사와 연결되어 있었다. 여기에는 한 가지 비밀이 있었다. 서진의 아버지 윤진원 회장은 평생을 근면 성실하게 살아온 자수성가형 인물이었다. 늘 낡은 구두를 신고 국산 차를 타며 주변에는 그저 작은 제조업 공장 하나 운영한다고 겸손하게 말씀하셨기에 서진 역시 남편이나 아름에게 친정의 경제력에 대해 자세히 이야기한 적이 없었다. 하지만 실제 윤 회장은 건설, 제조, 유통 등 5개의 계열사를 거느린 중견그룹의 총수였다. 남편 민주는 결혼 생활 중반에야 장인의 실제 규모를 눈치채고 처가의 극진히 잘하려 노력해왔었지만 아름은 그저 서진의 친정이 평범한 중산층 수준인 줄로만 알고 있었다. 그런데 아름의 이벤트 기획사가 매년 수주하던 대형 행사 중 가장 규모가 큰 두 곳이 바로 윤진원 회장의 계열사인 진원산업과 KJ 인테리어였다. 연간 계약 금액만 해도 아름의 회사 전체의 연 매출의 35%를 상회하는 수준이었다. 이 계약이 날아가면 아름의 회사는 당장 부도 위기에 처할 만큼 절대적인 비중이었다. 모든 그림이 완성되었다. 서진은 떨리는 손으로 친정아버지에게 전화를 걸었다. 아버지, 저 서진이에요. 오냐, 서진아. 공부는 잘 돼가냐. 서진은 목이 메어오는 것을 참으며 남편과 아름의 배신에 대해 담담하게 그러나 명확하게 설명했다. 수화기 너머로 장중한 침묵이 흐르더니 이내 윤 회장의 낮고 무거운 목소리가 들려왔다. 마침표 내 딸 눈에서 피눈물을 흘리게 한 자식들이구나. 서진아, 아빠가 당장 사람들을 보내 그놈들을 짓밟아줄까? 아닙니다, 아버지. 제 손으로 직접 끝내고 싶습니다. 다만 한 가지만 도와주세요. 진원산업과 KJ 인테리어가 최아름이 회사와 맺고 있는 모든 대행 계약을 전면 중단해주세요. 알았다.
당장 월요일부로 계약 해지 조치를 취하마. 너는 내 갈 길을 가거라. 아빠가 뒤에서 버티고 있으마. 아버지의 든든한 지지가 서진의 심장을 강철처럼 단단하게 만들었다. 제6장 잔혹한 만찬과 뒤바뀐 포식자. 토요일 저녁 7시 서울 외곽의 외딴 곳에 위치한 고급 한정식 전문점. 울창한 대나무 숲으로 둘러싸인 식당의 별실은 기묘할 정도로 정적에 휩싸여 있었다. 서진은 가장 먼저 도착해 방 안의 정취를 살폈다. 잠시 후 문이 열리며 아름이 화사한 원피스를 입고 화려한 명품 가방을 든 채 등장했다. 언니, 여기 분위기 너무 좋다. 형부는 같이 안 왔어. 아름은 아무런 죄책감도 없는 얼굴로 서진의 맞은편에 앉았다. 서진은 싱긋 웃으며 대답했다. 민준 씨도 곧 올 거야. 주차장에 차 대고 있대. 몇 분 뒤 미닫이 문이 열리며 민준이 들어섰다. 방 안으로 들어서던 민준은 아내의 맞은편에 앉아있는 아름을 발견한 순간 얼굴이 사시나무 떨듯 굳어버렸다. 아름 역시 예상치 못한 민준의 등장에 눈동자가 격렬하게 흔들렸다. 두 사람 사이에 흐르는 찰나의 당혹감과 공포를 서진은 단 한순간도 놓치지 않고 눈에 담았다. 어라? 둘 다 왜 그래? 어서 앉아, 여보. 서진은 극도로 다정하게 남편을 이끌었다. 음식이 서빙되는 동안 방 안에는 숨막히는 침묵이 흘렀다. 민준은 타는 목마름을 느끼듯 연거푸 물을 들이켰고 아름은 무릎 위에서 스마트폰을 쥔 손을 꼼지락거리며 시선을 어디에 둘지 몰라 했다. 오직 서진만이 평온한 얼굴로 음식을 음미했다. 식사가 중반에 이르렀을 때 서진은 조용히 젓가락을 내려놓았다. 그리고 핸드백에서 스마트폰을 꺼내 화면을 켠 뒤 테이블 한가운데에 내려놓았다. 화면에는 흥신소에서 받은 사진 중 두 사람이 호텔 정문으로 들어가는 모습과 레스토랑에서 팔짱을 끼고 있는 가장 선명한 사진 2장이 띄워져 있었다. 이게 뭔지 두 사람은 아주 잘 알겠지. 서진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방 안의 공기를 얼려버릴 만큼 차가웠다. 아름은 화면 속 사진을 본 순간 얼굴에서 핏기가 한순간에 싹 가시며 하얗게 질려버렸다. 입술이 파르르 떨리며 들고 있던 찻잔이 달그락거리는 소리를 냈다. 민주는 사진을 확인하자마자 죄인처럼 고개를 푹 숙인 채 신음 같은 한숨을 내뱉었다. 아름아, 너 이거 진짜 모르는 일이야. 서진이 묻자 아름은 눈물이 고인 채 떨리는 목소리로 변명을 늘어놓기 시작했다. 언니, 그게 아니라 정말 미안해. 내가 어쩌다 보니 나도 모르게 감정이 터져서. 진짜 미안해, 언니. 어쩌다 보니 그렇게 된 걸 말하기 전에 얼마나 됐는지 정확한 기간부터 말해봐. 서진의 추궁에 민준과 아름은 서로 눈치를 보며 머뭇거렸다. 민준이 간신히 입을 열었다. 서진아, 내가 정말 죽을 죄를 지었어. 내가 잠깐 미쳤었나봐. 마침표. 당신은 좀 이따 얘기해. 나 지금 내 38년짜리 친구한테 묻고 있잖아. 서진은 차가운 눈빛으로 아름을 응시했다. 아름은 결국 고개를 숙인 채 눈물을 뚝뚝 흘리며 자백했다. 마침표 1년 조금 넘었어. 1년. 서진은 부서지는 심장을 붙잡기 위해 눈을 잠시 감았다가 떴. 지난 1년 동안 아름은 자신을 만나 고민을 들어주고 위로하는 척하면서 뒤로는 내 남편과 육체를 섞고 사랑을 속삭였던 것이다. 나를 완벽한 바보로 만들며 희열을 느꼈을 두 사람의 추악한 면상이 적나라하게 드러났다. 처음부터 강민준이 내 남편인 걸 알고 만난 거니? 아니, 처음에는 정말 몰랐어. 소개팅 앱으로 만났는데 나중에 알고 나선 정리하려고 했는데 잘 안 돼서 마침표. 알고 나서도 1년 동안 계속 내 등에 칼을 꽂았다는 거네. 아름은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하고 흐느꼈다. 서진은 가방에서 미리 준비해온 두꺼운 서류 봉투 2개를 꺼내 탁자 위에 쾅 소리가 나게 내려놓았다. 강민준 씨, 이건 변호사가 작성한 이혼 서류야. 재산 분할 비율, 위자료, 그리고 아이들 양육권 포기 각서까지 다 들어있어. 당신 옷까지만 챙겨서 당장이 집에서 나가. 사인 안 하면 형사 고소해. 법정에서 피눈물 흘리게 만들어줄 테니까 알아서 해. 민주는 대답 대신 고개를 숙인 채 어깨를 들썩였다. 서진은 시선을 돌려 사색이된 아름을 바라보았다. 그리고 최아름 대표님. 너한테는 상간녀 손해배상 청구 소송장이 월요일에 회사로 송달될 거야. 제법 금액이 클 테니 준비해. 언니. 제발 한 번만 용서해줘. 내가 잘못했어. 회사 이미지도 있는데 소송만은 마침표. 아름이 손을 뻗어 서진의 소매를 잡으려 하자 서진은 냉정하게 그 손을 쳐냈다. 아름아,
너희 회사 주요 거래처 중에 진원산업이랑 KJ 인테리어 알지? 그 이름을 듣는 순간 아름의 흐느낌이 뚝 멈추었다. 그녀의 눈이 경악으로 커졌다. 그건 왜? 거기 두 회사? 우리 아버지 계열사야. 평생 제조업 하신다던 우리 아빠가 바로 그 진원그룹 회장님이시거든. 너네 회사연 매출의 30% 이상이 어디서 나오나 했더니 결국 내 돈으로 내 회사가 먹고 살고 있었던 거더라고. 아름의 얼굴에서 완전히 생기가 사라졌다. 그녀는 마치 사형 선고를 받은 죄수처럼 입을 벌린 채 아무런 말도 하지 못했다. 언니, 그건 회사 일이잖아. 우리 개인적인 일, 세무적인 문제랑은 별개로 처리해야지. 아름이 악에 받친 목소리로 소리쳤다. 별개? 너는 내 친구로 38년을 지내면서 내 남편이랑 붙어 먹었어. 그건 별개고 내 아버지 회사가 내 전대를 끊는 건 별개가 아니니? 월요일 아침에 두 회사 모두 너희 기획사와 맺은 모든 대행 계약을 전면 해지할 거야. 지은 죄가 있으면 벌을 받아야지. 인과응보라는 말 오늘 제대로 배우길 바란다. 서진은 가방을 챙겨 자리에서 일어났다. 오늘 밥값은 내가 낼게. 평생 먹는 마지막 고급 음식이 될 테니까 둘이 많이 처먹고 가. 방 문을 닫고 나오는 순간 참았던 눈물이 마침내 서진의 뺨을 타고 흘러내렸다. 식당 복도의 어둠 속에서 그녀는 홀로 어깨를 들썩이며 울었다. 지난 세월의 허무함, 38년 우정의 비참한 종말이 가슴을 후벼 팠다. 하지만 식당 밖으로 나와 주차장에서 차가운 밤바람을 맞이했을 때 서진은 이상하게도 자신의 어깨가 몰라보게 가벼워졌음을 느꼈다. 지옥 같던 의심의 안개가 걷히고 마침내 승리의 서막이 올랐음을 확신했기 때문이었다. 제7장 처절함 침몰, 남겨진 자들의 계절. 그로부터 2달이라는 시간이 흘렀다. 법원에서의 이혼 절차는 서진이 의도한 대로 완벽하고 신속하게 진행되었다. 남편 강민주는 장인의 거대한 권력과 아내가 쥔 완벽한 증거 앞에 무릎을 꿇었다. 아파트를 포함한 대부분의 재산은 서진의 명의로 이전되었고 아이들의 양육권과 매달 지급될 양육비 조항 역시 서진에게 절대적으로 유리하게 확정되었다. 민주는 가방 몇 개만을 들고 쫓겨나듯 아파트를 떠났고 그 이후로 아이들의 면접 교섭회에는 서진과의 사적인 연락이 철저히 차단되었다. 채아름의 몰락은 잔인할 정도로 정직하게 찾아왔다. 월요일 아침 진원산업과 KJ 인테리어로부터 전해진 계약 중단 및 연장 불가 통보는 아름이 기획사의 치명적인 핵폭탄이 되었다. 매출의 3분의 1이 순식간에 증발하자 직원들의 급여를 주지 못해 퇴사 도미노가 이어졌고 진행 중이던 다른 행사들마저 줄줄이 펑크가 나며 회사는 파산 직전의 상태로 몰렸다. 게다가 서진이 제기한 상간녀 소송 소문이 어깨에 파다하게 퍼지면서 아름의 신뢰도는 바닥으로 추락했다. 어느 날 새벽 서진의 스마트폰으로 아름의 장문의 문자 메시지가 도착했다. 언니, 내가 정말 미쳤었나봐. 악마에게 씌였었나봐. 언니한테 지은 죄 평생 속죄하며 살게. 그러니까 제발 소송만은 취하해주면 안 될까? 회사에 가압류가 들어와서 지금 당장 길거리에 나앉게 생겼어. 30년 정을 생각해서 한 번만 살려줘. 서진은 어두운 침실에서 그 문자를 물끄러미 바라보았다. 예전 같았으면 가슴이 아파 당장 달려갔을 터였지만 지금의 서진의 마음은 단단한 다이아몬드처럼 흔들림이 없었다. 서진은 천천히 답장을 적어 내려갔다. 아름아, 내가 후회하고 있다는 건 알겠어. 하지만 나는 아직 너를 용서할 준비가 전혀 되어 있지 않아. 그리고 소송은 법이 정한 절차대로 끝까지 진행될 거야. 스스로 뿌린 씨앗은 스스로 거두는 게 세상의 이치란다. 자신이 저지른 잘못에는 그에 걸맞은 무거운 책임이 따른다는 걸 이번 기회에 뼈저리게 깨닫길 바란다. 더 이상 연락하지 마. 그 이후로 아름에게서 더 이상의 연락은 오지 않았다. 소문에 의하면 아름은 결국 회사를 폐업하고 빚 독촉에 시달리며 서울 변두리의 작은 원룸으로 이사했다고 했다. 화려했던 커리어우먼 채아름의 비참한 말로였다. 에필로그, 진짜 인연을 알아보는 눈. 현재 서진은 두 아이와 함께 새로운 일상을 만들어가고 있다. 이혼 초기, 사춘기인 아들 민우는 아빠의 부재를 받아들이지 못해 방황하기도 했다. 서진은 아이를 다그치지 않고 조용히 마주 앉아 솔직하게 상황을 설명했다. 민우야, 엄마 아빠가 헤어지게 된 건 어른들의 잘못이야. 아빠가 엄마와 신뢰를 깨뜨리는 행동을 했고 그래서 더 이상 함께 살 수 없게 되었어. 하지만 아빠가 너희를 사랑하지 않는 건 아니란다. 이건 온전히 엄마와 아빠 사이의 문제야.
민우는 한참 동안 생각에 잠기더니 거친 손으로 엄마의 눈물을 닦아주며 말했다. 엄마, 나는 괜찮아. 그러니까 엄마도 울지 마. 내가 엄마 지켜줄게. 그날 밤, 딸 서우는 서진의 침대로 기어들어와 작은 팔로 서진의 목을 꼭 안아주었다. 엄마, 사랑해. 우리 셋이 행복하게 살자. 아이들의 조건 없는 사랑이야말로 서진이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가장 단단한 버팀목이자 구원이었다. 서진은 잠시 중단했던 자격증 공부를 다시 시작했다. 아침에 아이들을 학교에 보내고 나면 조용한 카페에 앉아 책을 펴고 자신의 미래를 위한 지식을 채워 넣는다. 오후에는 건강을 위해 요가를 하고 저녁에는 돌아온 아이들과 함께 따뜻한 밥상을 차려 마주 앉아 소소한 하루의 이야기를 나눈다. 주말이면 친정아버지 윤 회장이 찾아와 아이들의 손을 잡고 아파트 단지를 산책하며 든든한 할아버지의 그늘이 되어주곤 한다. 창밖에 비가 그치고 구름 사이로 맑은 햇살이 거실 가득 쏟아져 들어왔다. 서진은 문득 깨달았다. 우리는 종종 관계의 역사를 맹신한다. 오랜 친구니까 10년이 넘은 부부니까 당연히 믿어도 된다고 착각한다. 하지만 관계의 시간적 길이가 그 사람의 도덕성과 내면의 됨됨이를 보장해주지는 않는다. 때로는 가장 긴 인연이 내 가슴에 가장 깊고 날카로운 상처를 남기기도 한다. 그러나 상처는 결국 아물고 그 자리에는 더 단단한 새살이 돋아나기 마련이다. 배신을 당했다고 해서 내 삶의 가치가 훼손되는 것은 아니다. 잘못은 기만을 저지른 그들에게 있으며 세상의 공평한 저울은 결국 자업자득과 인과응보의 무게를 찾아 흐르게 되어 있다. 윤서진은 이제 더 이상 과거의 상처를 돌아보지 않는다. 그녀는 자신을 진심으로 사랑해주는 소중한 두 아이와 함께 오롯이 자신의 힘으로 빛나는 눈부신 내일을 향해 당당하게 걸어가고 있다.